중국과 동중국해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 오랜 영토 분쟁을 벌여온 인도, 그리고 전 산업 영역에서의 경쟁 및 기술 유출과 더불어 최근 서해에서의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까지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는 많은 국가들은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국가 내부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견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과 밀접하게 엮여있는 아시아의 국가가 아닌 유럽의 국가,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한참 떨어져 있고 중국과 직접적인 영토 분쟁조차 벌인 적 없는 스웨덴에서 2024년 기준 중국의 무려 82%라는 압도적인 비호감 지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째서 스웨덴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밀접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서방 국가들은 물론 한국, 인도보다도 중국에 더 적대적인 여론을 지니게 된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스웨덴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20세기 중반 두 국가 간의 관계를 되짚어볼 때 상당한 아이러니를 자아냅니다. 사실 스웨덴은 1950년 5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초의 서방국가였습니다. 이 당시 마오쩌둥이 예외적으로 직접 스웨덴 대사를 접견할 정도로 초창기 중국은 스웨덴과의 관계 형성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스웨덴이 냉전이 본격화되던 시기 북유럽 국가로서 표면적으로 중립정책을 유지하고 비동맹 세력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는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훗날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미국 및 나토와 광범위한 협력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스웨덴 입장에서 중국과 외교관계를 형성한 최초의 서방국가라는 타이틀은 그들 스스로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었고, 이러한 관계 형성의 서사는 스웨덴이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대우와 존중을 받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동기는 스웨덴이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계산적이고 실용적이었죠. 1950년 당시 중국의 신생 공산주의 정부는 국제사회 대부분이 대만으로 퇴각한 중화민국 정부를 인정하는 심각한 정통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 무렵인 1950년 1월 서방 국가 중에서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스웨덴보다도 더 빨리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스웨덴은 눈치를 보다가 그 뒤를 이어서 승인 전보를 보낸 상황이었는데, 당시 중국은 자국을 승인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중립적으로 보이고 입맛에 알맞는 스웨덴을 첫 번째 외교관계 수립 국가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게 있어 스웨덴과의 공식관계 수립은 서방 세계로의 발판을 마련해준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여겨졌고, 당시 마오쩌둥에게 이 사건은 스웨덴과의 상호신뢰와 유대보다는 국제무대에서의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 중 하나에 해당했습니다. 즉, 첫 번째 서방 친구라는 타이틀은 스웨덴이 생각해온 것과는 달리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국에게 딱히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서방 국가들 중에서 스웨덴이 제일 먼저 중국을 승인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서로 상반된 생각과 기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양국 사이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에릭슨, 이케아와 같은 스웨덴 주요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줄줄이 진출하는 등 양국 간 경제와 문화 교류는 꾸준히 성장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애초에 서로 갈등을 벌일 일도 없었죠. 그렇게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스웨덴 내부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비호감도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호 간 관계인식 차이는 양국 간의 진지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확산시킬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중국이 늘 하던 대로 실용적이고 힘에 기반한 세계관에 따라 행동했을 때 스웨덴인들은 이를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70년간 이어진 관계의 근간을 배신하는 행위로 인식하기 충분했죠. 그리고 2015년 10월 양국 간의 관계에 균열을 야기하게 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2년 당시 스웨덴 시민권을 취득한 구이민 하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정치 엘리트 그리고 시진핑을 비판하는 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해왔죠. 그리고 2015년 10월 구이민 하이가 태국 파타야에서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납치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스웨덴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후의 타임라인은 스웨덴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구이민 하이의 실종 3개월 후인 2016년 1월 그는 중국 관영 CCTV에 등장해 뜬금없는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3년 중국에서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때문에 자발적으로 중국에 돌아왔다고 자백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중국 당국에 의한 강요된 진술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2년 가까이 지난 뒤 2017년 10월 중국 당국은 약 2년간의 구금 끝에 그를 석방시켰다고 스웨덴 외교관들에게 통보했지만 이는 거짓이었고, 그는 실제로는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중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약 3달 뒤 2018년 1월 구이민 하이는 어찌어찌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 스웨덴의 고위 외교관 2명과 동행하여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에 탑승했는데, 이 기차 안에 난데없이 사복 경찰들이 난입했고, 그들은 외교관들이 보는 앞에서 구이민 하이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스웨덴 외교관 앞에서 자행된 이 행위는 스웨덴에게 있어 전례 없는 모욕으로 여겨지기 충분했죠. 이후 한 달 뒤인 2018년 2월 구이민 하이는 또다시 중국 매체에 출연하여 자신은 스웨덴의 정치적 장기말로 이용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더 이상 스웨덴이 자신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또한 누가 보더라도 중국 당국에 의한 강요된 발언이었죠. 이후 그는 2020년 2월 중국 법원에서 해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스웨덴 측은 이 같은 재판과 판결문 또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국민이 중국으로 납치당하여 구금당하고 강요된 자백을 하고 징역살이까지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스웨덴 당국에 심각한 굴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도 분명 신장 우이구르 등 중국의 인권 문제는 많은 서방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이는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유럽은 애초에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추상적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구이민 하이 사건은 중국의 위협이 유럽 내 주권국가의 일개 개인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었고 그간 멀리 떨어진 권위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온 멀리 떨어진 이야기는 우리 중 한 사람의 이야기로 탈바꿈되어 스웨덴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실존적인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이민 하이 사건이 스웨덴 대중의 분노와 위기의식에 불을 붙인 사건이었다면 이어진 중국의 후속 조치는 그 불을 거대한 화재로 키운 기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부임한 구이충류 대사는 늑대전사 외교, 즉 전랑 외교를 스웨덴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구이충류 대사의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은 양국 간의 전례 없는 외교적 마찰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구이민 하이 사건 이후 스웨덴 민주주의 제도를 겨냥하고 위협하는 발언들을 뱉어내며 그 4년 사이에 40회 이상 스웨덴 외교부에 초치되기에 이르렀는데 발언의 수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좋은 와인으로 대접하지만 적에게는 샷건을 사용한다. 라이트급이 헤비급인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선의를 가진 헤비급 복선은 라이트급에게 몸조심을 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발언은 물론 스웨덴의 문화부 장관이 스톡홀름의 시상식에서 중국에 구금된 구이민 하이의 언론 자유에 대한 상을 수상하자 중국 대사는 해당 장관을 향해 그녀는 중국 입국을 거부당할 것이며 스웨덴은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전략은 민주주의의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진 스웨덴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스웨덴의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스웨덴 내 주 8개 정당 모두가 합심하여 중국을 규탄하는 역사적인 단결이 이루어졌고 스웨덴 언론은 더욱 거세게 중국을 비판했으며 심지어 스웨덴 정부는 중국의 영린인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구금과 종교의 자유 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나갔습니다. 2019년 스웨덴 이민청은 모든 우이구르족 망명 신청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스웨덴의 대응은 중국 측에 맹렬한 반발을 불러왔죠. 2015년부터 이루어진 외교관계의 파탄은 스웨덴 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급증시켰고 2019년 기준 이미 스웨덴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70%까지 치솟았으며 그 다음 해인 2020년엔 무려 85%까지 폭등하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스웨덴 당국은 중국의 장비 사용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이루어졌는데 중국 외교부는 스웨덴이 노골적으로 중국 통신기업을 탄압한다고 비난하며 보복 위험을 서슴지 않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인 반응은 스웨덴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중국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증명해내는 예시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웨덴은 중국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국가 통치 수단으로 기꺼이 사용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스웨덴 당국과 대중들이 안보적 영역에서도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톡홀름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ISDP의 스톡홀름 타이완 센터장 대행 아구스트 베르에소는 유독 스웨덴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 하락폭이 거세고 심지어는 중국의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도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스웨덴이 느낀 배신감을 꼽습니다. 1950년대부터 중국은 첫 번째 서방 측 외교 대상으로 스웨덴을 택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로 여겨왔지만 스웨덴은 그들 스스로가 1950년 이후로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중국과의 첫 번째 서방 친구라는 역사적 자부심이 구이민 하이 사건을 통해 주권 침해라는 충격으로 변모했고 이후 이어진 중국의 전랑외교는 여기에 기름을 부어 스웨덴 사회 전체를 가치 수호라는 기치 아래 단결시켰으며 화웨이 5G 배제 결정은 이 관계를 안보적 위협이라는 렌즈로 완전히 재정의하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핵심 정체성으로 삼는 스웨덴과 국가의 통제와 권위주의를 우선시하는 중국 공산당 사이의 가치 충돌은 두 국가 간의 관계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죠.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매년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스웨덴의 중국에 대한 극도의 비호감도는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 2024년만 해도 스웨덴은 자국에 20년 동안이나 살고 있던 중국인 기자 한 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주저없이 추방해버렸고, 스웨덴 경찰은 발트해에서 해적 케이블이 절단당한 사건에서 중국 측 화물선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며 수사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미 그 시작부터 상호 간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던 스웨덴과 중국의 관계는 일련의 사건들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양국이 과거와 같은 관계로 회복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